한 번만 피아노를 쳐보면 안 될까? 고요한 밤 고급 저택에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작업복 차림의 한 청년이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구야? 현관문이 열리고 재벌그룹 윤 회장 가족들이 얼어붙습니다. 그 피아노는 누구도 건드려선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저택관리인 강준호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배운 적 없는 선율이 흘러나오고 바로 그 순간 돌아온 윤 회장. 그 피아노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은 때로는 가장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준호의 발걸음은 낯선 땅에 닿았습니다. 그 땅은 경암그룹 윤제국 회장의 저택이었죠. 마치 거대한 박물관처럼 사치와 권위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공구 가방과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은 이곳의 대리석 바닥과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저택에 새로 들어온 관리 기사였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자동차 정비를 전공했지만 지금은 저택의 모든 잡다한 일을 처리해야 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멸시받는 존재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에게는 눈물을 닦을 시간도 감정을 사치 부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병원에 계신 할머니 최금순 여사의 치료비를 버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를 고아원에서 데려와 키운 마음의 어머니였죠. 최근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저택의 높은 급여가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첫날 준호는 저택의 구조와 규칙을 익혀야 했습니다. 중년의 가정부 말순 씨가 그를 안내했죠. 말순 씨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순 씨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의 규칙은 간단해요. 눈에 띄지 않기, 그리고 절대 회장님 말씀에 토달지 않기, 특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준호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복잡한 저택의 지하실부터 옥상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임무는 낡은 배관을 점검하고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완벽했던 저택의 내부는 사실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많았죠. 마치 이 가족의 내면처럼요. 저택을 둘러보던 중 준호는 2층 복도 구석에서 오래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가족 사진이었죠. 윤 회장 부부와 그들의 어린 딸 윤나진, 그리고 나진과 매우 닮은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아이의 얼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강렬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준호는 거실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 중앙 웅장한 크기의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검은 물체였죠. 피아노는 완벽한 광택을 자랑했지만 건반 덮개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피아노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비싼 악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리움처럼 피아노가 그를 애절하게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이유 모를 떨림과 함께 묘한 통증이 시작되었죠. 그는 알 수 없는 충동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소매를 보고 황급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때 윤제국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준호에게 향해 있었죠. 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강 기사, 거기서 뭘 하고 있나?
준호는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배선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시선은 피아노에서 준호에게로, 다시 준호의 낡은 작업복으로 향했습니다. 멸시와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죠. 윤 회장이 경고했습니다. 이 집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하게. 특히 저 건 자네 같은 사람이 만질 물건이 아니야. 자네가 해야 할 일만 정확하게 처리하고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 준호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윤 회장의 차가운 경고는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인내했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만난 말순 씨에게 준호는 조심스럽게 피아노에 대해 물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말순 씨, 저 피아노는 왜 아무도 치지 않나요? 말순 씨는 다시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건 이 집의 금기예요. 24년 전에 잃어버린 도련님 기억 때문이죠. 그 도련님이 유일하게 좋아했던 물건이 저 피아노였어요. 회장님은 그날 이후 절대 건반을 열지 못하게 하셨죠. 말순 씨는 손가락으로 굳게 닫힌 건반 덮개를 가리켰습니다. 24년 동안 닫혀 있어요. 사모님께서 매일 닫기만 하실 뿐 소리는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죠. 저 피아노는 이 집의 슬픔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준호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24년 동안 닫힌 채 침묵하고 있는 피아노. 그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독한 한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저택 뒤편의 낡은 관리동 숙소에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닫힌 피아노의 검은 표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그림자 속에서 가난한 관리인은 생계를 위한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준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숨겨진 기억을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알지 못했죠. 자신이 밟은 이 땅이 24년 전 잃어버린 운명의 시작점이라는 것을요. 그의 작업복에 묻은 흙처럼 그의 운명 역시 곧 흙탕물처럼 뒤섞일 예정이었습니다. 저택에서의 며칠은 강준호에게 익숙한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택 구석구석을 살피고 필요한 수리 작업을 처리하며 가능한 한 윤 회장 일가의 눈에 띄지 않도록 움직이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작업복이 이 화려한 공간을 오염시키는 것 같아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거실을 지날 때마다 그랜드 피아노를 보았습니다. 그 검은 피아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준호의 시선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에게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24년 동안 닫힌 채 이 저택에 숨겨진 슬픔을 홀로 지켜온 거대한 증인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저택 외곽 배수로를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윤 회장의 부인 오수영 여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새벽녘에 홀로 피아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천으로 피아노의 검은 표면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마치 유리처럼 반짝이는 피아노 위에 미세한 먼지 한 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반복적으로 천을 쓸어내렸죠.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도의 의식이었습니다. 손끝 하나하나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건반 덮개에 이마를 살짝 대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오수영 여사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고독과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저택의 안주인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24년 전 잃어버린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그 슬픔의 광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는 오수영 여사의 그 깊은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때 윤 회장의 딸 윤나진 아가씨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침울한 저택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윤 회장의 지시대로 그녀의 미술 작업 보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 업무는 무거운 화구를 옮기고 작업 스케줄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진은 준호에게 관리인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식 없이 대했죠. 나진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아메리카노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다른 건 너무 달아서 속이 쓰리더라고요. 딱 이 쓴맛이 정신을 차리게 하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저도 아메리카노가 제일 좋습니다. 단 것은 잘 못 먹어서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이상한 우연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작업실에서 나진은 다음 전시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나진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제 색깔은 프러시안 블루와 웜 그레이의 조합이에요. 사람들은 화려한 색을 원하지만 저는 이 회색 물감의 차분함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더라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회색이 가장 사색적이고 좋은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나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신기하네요. 우리 취향이 왜 이렇게 비슷하죠? 평소의 생각이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소한 습관, 선호하는 색상, 심지어 특정 리듬을 무의식적으로 두드리는 습관까지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잠이었습니다. 준호는 잠들기 전 늘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어두운 복도를 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는 누군가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고 그 끝에는 항상 웅장한 피아노 선율이 들려왔죠. 어느 날 저녁 나진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준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잠 잘 주무세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을 꿔요. 어두운 곳에서 계속 뛰어가는 꿈. 그리고 늘 배경에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 꿈을 꿉니다, 아가씨. 아주 어릴 때부터요. 어둡고 뛰어가는 꿈. 그리고 피아노 소리.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 의혹,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우연은 이미 운명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예민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준호가 나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불편해했죠. 윤 회장은 준호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강 기사, 자네는 자네의 본분을 넘어서는 안 되네. 관리 기사는 관리 기사의 일을 해야지. 개인적인 대화나 교류는 자제하게. 윤 회장의 차가운 경고는 준호에게 현실의 벽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자신은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이 저택에서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준호는 관리동 숙소에서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계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준호예요. 잘 지내시죠?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강 기사, 힘들지 않니? 밥은 잘 먹고 다니렴.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릴 때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혹시 피아노를 배웠었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평소보다 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아노는 배우지 못했지. 우리 준호는 그런 거 배울 형편이 안 됐단다. 내가 너무 어릴 때라 내가 뭘 했었는지 할머니도 기억이 잘 안 난단다. 미안하다. 할머니의 대답은 준호의 유일한 희망을 꺾었습니다. 그는 다시 다친 피아노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그 피아노가 자신에게 왜 그렇게 강렬한 끌림을 주는지 알려달라고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친 피아노와 그 피아노에 이끌리는 관리인, 그리고 쌍둥이처럼 닮은 취향과 같은 꿈을 꾸는 남매. 이 모든 기이한 징조들은 준호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그의 손이 곧 24년 침묵했던 건반을 건드리게 될 운명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죠. 강준호는 혼란 속에서 잠 못 이루었습니다. 윤나진 아가씨와 자신이 똑같은 꿈을 꾼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웠죠. 어두운 복도를 필사적으로 뛰어가는 꿈, 그리고 그 끝에서 들려오는 애절한 피아노 선율. 이 꿈은 그의 유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깊은 무의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나진의 작업 보조를 위해 그녀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애써 어젯밤의 충격적인 대화를 모른 척하려 했지만 나진은 이미 진지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어제 그 꿈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나요? 준호는 머뭇거렸습니다. 털어놓기에는 너무나 사적인 영역이었죠. 하지만 나진의 눈빛 속에서 강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늘 급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아주 화려한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멈추면 피아노 소리가 아주 크고 슬프게 울렸습니다. 쇼팽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진은 자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름 돋게 똑같네요. 피아노 소리, 쇼팽이었어요. 저는 꿈속에서 늘 피아노 앞에 뒷모습을 봤어요. 연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검은 피아노만 덩그러니 있었죠. 그런데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이 꿈의 내용은 단순히 피아노라는 소재를 넘어 그들 내면에 잃어버린 기억과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나진은 이 기시감이 단순한 인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신을 얻고 있었습니다. 나진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냥 관리인 아저씨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저희 오빠와도 생일이 같고 좋아하는 색깔도 같고 어쩌면 우리 아주 어릴 때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게 아닐까요?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릴 때 만난 인연을 넘어 혹시 자신이 이 저택의 잃어버린 아들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의 냉혹한 벽을 알고 있었죠. 자신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할머니가 주워 키웠다는 사실을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봐도 제가 아주 어릴 때라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연히 반복될 뿐일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윤 회장이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와 나진이 가까이서 밀도 높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 기사, 자네는 배관 점검이 남았다고 보고했네. 쓸데없는 대화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야. 나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윤 회장은 나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니.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겠니? 강 기사는 자네의 위치를 잊지 않도록 하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네의 영역은 명확해. 저택의 물건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 이상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야. 특히 피아노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 윤 회장의 경고는 단순한 명령을 넘어선 내면의 두려움을 감추려는 강압적인 태도였습니다. 준호는 그의 눈빛 속에서 경멸뿐 아니라 무언가 숨기고 싶은 불안감 같은 것을 읽어냈습니다. 피아노에 대한 집착적인 경계가 특히 심했죠. 윤 회장이 돌아간 후 나진은 분노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저래요. 24년 전 오빠가 사라진 후부터 이 집은 숨막히는 감옥이 되었죠. 모든 게 오빠의 흔적 때문에 금기가 되어버렸어요. 준호는 다시 한번 피아노를 떠올렸습니다.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기시감, 그리고 윤 회장의 극단적인 경계.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퇴근 후 할머니가 계신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몇 살 때 할머니를 만났나요? 제가 입고 있던 옷이나 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것은 없었나요? 할머니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글쎄다. 너무 오래돼서 내가 5살 정도였지. 충격 때문에 그랬나? 할머니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준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피아노 소리. 제가 어릴 때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혹시 울거나 아니면 기뻐했나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피아노는 무슨... 우리 준호는 씩씩한 아이였지. 왜 자꾸 피아노 이야기를 하니? 힘든 곳에서 일하는구나. 할머니는 더 이상의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회피와 숨기려 하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어떤 중대한 사실을 자신에게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준호는 혼자였습니다. 윤 회장 일가는 중요한 행사 참석을 위해 며칠간 집을 비웠습니다. 텅 빈 저택의 고요함은 오히려 피아노를 향한 유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준호는 정원 관리와 배관 점검을 마무리한 후 거실 앞에 섰습니다. 검은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윤 회장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준호의 발은 이미 피아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건반 덮개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피아노의 차가운 표면이 그의 손에 닿았고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피아노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24년 동안 숨겨져 있던 하얀 건반들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 이 건반 위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이 저택의 거대한 비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닫힌 건반이 열리는 순간 멈췄던 운명의 시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4년 침묵했던 피아노의 건반이 마침내 강준호의 손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호는 윤 회장이 명확히 그어놓았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죠.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텅 빈 저택의 고요함 속에서 이 순간은 숨막히는 비밀의 순간 같았습니다. 준호는 하얀 건반 위에 떨리는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지만 손가락은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마치 온몸의 세포가 이 건반을 만지기를 갈망해 온 것 같았죠.
그는 가장 익숙하게 느껴지는 음역대에 검지를 살짝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건반 하나를 눌렀습니다. 맑고 깊은 도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4년 만에 울린 소리였죠. 준호는 자신이 낸 소리에 스스로 놀라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윤 회장과 오수영 여사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환영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피아노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는 다시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편안함을 느꼈던 리듬, 나진과 함께 습관적으로 두드렸던 그 리듬대로 손가락이 건반 위를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흐릿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연주를 들으며 창가에 서 있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 어머니는 슬픔이 아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선율은 분명 쇼팽의 곡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기억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꿈속의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자신의 기억일까요? 그는 건반 위에 손을 멈춘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저택관리실로 비상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강준호 씨 되시죠? 할머님께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호흡이 불안정하십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피아노 앞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 피아노와 할머니의 위독 소식이 동시에 뒤섞이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공구 가방을 챙겨 저택을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저 준호예요.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지만 초점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을 응시했죠. 할머니가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잃어버렸다는 건가요? 할머니는 고통스러워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피아노를 아주 잘 쳤는데 그날 그 사람이 나에게서 너를 빼앗았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고백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병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의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피아노, 잃어버린 아이, 그날 이 모든 것이 윤 회장 저택의 비밀과 얽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가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했던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혹은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준호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회장 일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그는 관리동 대신 곧바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건반 덮개가 열린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할머니의 흐릿한 고백을 되새겼습니다. 피아노를 아주 잘 쳤다는 말, 그 사람이 빼앗았다는 말, 모든 것이 그를 윤 회장 저택에 잃어버린 아들 윤준호의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건반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흐릿한 기억 속 선율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놀랍게도 정확한 코드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우지 않았지만 그의 몸이, 그의 영혼이 그 음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은 멜로디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완벽한 화음과 함께 쇼팽의 녹턴 20번의 첫 구절이 24년 만에 텅 빈 저택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단순히 피아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4년의 침묵을 깨고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는 운명의 선율이었습니다. 그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택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윤 회장 일가가 돌아온 것입니다. 운명은 늘 가장 극적인 순간에 찾아옵니다. 강준호는 쇼팽 녹턴 20번의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피아노를 배운 적 없는 관리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건반 위를 유려하게 흐르며 완벽한 화음과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죠. 할머니의 고백과 나진과의 기이한 공통점, 그리고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던 그 모든 징후들이 이 순간 하나의 폭발로 응집되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지금 윤 회장의 금기를 깨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는 피아노에 완전히 몰입했죠. 그의 연주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절규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선율은 24년 동안 이 저택의 심장부에 갇혀있던 한을 풀어내는 듯 했습니다. 녹턴 20번의 클라이맥스 부분, 강렬하고도 애절한 선율이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 회장 일가가 예고 없이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윤제국 회장, 오수영 여사, 그리고 윤나진 아가씨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거실 중앙 피아노에 앉아 연주에 몰두하고 있는 강준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멈췄습니다. 24년 동안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금기의 피아노에서 24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애창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수영 여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4년간 닫기만 했던 그 피아노에서 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듯한 소리가 나오자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윤제국 회장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선 경악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관리 기사의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강준호가 그 피아노에 앉아 아들의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모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금기가 깨지는 순간이었죠. 회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진은 충격 속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연주를 하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꾸었던 꿈속 피아노 앞의 뒷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준호는 연주를 마쳤을 때 비로소 현관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금기가 깨졌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급히 피아노에서 일어섰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손 치우게. 강 기사, 누가 자네에게 그 피아노를 건드리라고 했나? 오수영 여사는 울면서 회장에게 매달렸습니다. 당신, 소리 지르지 마요. 이 목소리, 이 연주, 우리 아들 맞잖아요. 당신 아들, 윤준호 맞잖아요. 윤 회장은 아내를 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 천한 관리인이 어떻게 우리 아들이야. 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 오빠랑 생일이 같고 좋아하는 색깔도 같고 똑같은 꿈을 꿔요. 저 피아노 소리까지.
더 이상 우연일 수 없어요. 나진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윤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24년 전 잃어버린 오빠의 유품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진이 울먹였습니다. 아빠, 제발 DNA 검사하세요.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저 사람 강준호 씨가 저희 오빠일 수 있어요. 윤 회장은 강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관리인, 자네 대체 누구야? 윤 회장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준호의 눈빛 속에서 어렴풋이 24년 전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차 경악과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준호는 영문도 모른 채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강준호입니다. 회장님, 하고 힘겹게 대답했죠. 윤 회장은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멸시했던 관리인,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저 천한 존재가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아이러니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24년간의 죄책감과 슬픔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윤 회장은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검사하자. 나진, 당장 검사 준비해. 윤 회장은 강준호를 노려보며 명령했습니다. 강 기사, 자네는 당장 이 저택에서 나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돌아오지 마. 그리고 자네의 모든 짐을 정리해. 당장. 준호는 영문도 모른 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급히 관리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말순 씨가 윤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강 기사 머리카락을. 윤 회장은 자신의 손을 들어 말순 씨를 막았습니다. 됐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윤 회장은 급히 관리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준호가 떠난 텅 빈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흙먼지가 잔뜩 묻은 준호의 낡은 작업복에 멈췄습니다. 윤 회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작업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업복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멸시했던 흙 묻은 옷에서 희망의 증거를 찾는 절박한 아이러니. 윤 회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24년 만에 아들을 확인할 유일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저택을 떠나 할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준호는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자신이 이 저택에서 겪은 모든 충격을 삭혀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 피아노를 쳤는지 알 수 없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급히 DNA 분석기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작은 머리카락 한 올이 24년간 멈춰있던 가족의 시간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재국 회장은 급히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작업복에서 채취한 강준호의 머리카락이 담긴 밀봉된 작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증거물은 24년 동안 그가 애써 외면했던 비극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였죠.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깊은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높여 서울 외곽의 분석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윤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수석에 홀로 앉아 그는 끊임없이 24년 전의 비극을 곱씹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날 그는 오수영 여사와 격렬하게 다투었고 분노 속에서 아들의 피아노를 금기시했습니다. 그 모든 분노와 경멸이 결국 아들일지도 모르는 관리인에게 향했던 것이었죠. 윤 회장의 머릿속에는 강준호가 피아노를 연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관리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던 쇼팽 녹턴 20번의 선율. 그것은 아들 윤준호가 생전 가장 좋아했던 곡이자 완벽하게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강준호에게 쏟아냈던 멸시와 경고들이 한순간에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분석기관에 도착한 윤 회장은 직접 검체 제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대조군 대상자의 이름란에 자신의 이름과 강준호의 이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그에게 깊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운명 앞에서 무력한 한 아버지에 불과했죠. 분석기관 직원이 결과를 통보하는데 최소 하루가 걸릴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윤 회장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관을 떠나지 못하고 인근 호텔에 홀로 방을 잡았습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지만 그 공간은 그에게 가장 고독한 감옥이었습니다. 한편 저택에는 오수영 여사와 윤나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수영 여사는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24년 만에 찾아온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강준호 씨, 제발 오빠였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확신해요. 오수영 여사는 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나진아.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연주, 그 애가 피아노를 치던 모습, 똑같았어. 내가 매일 닦던 그 피아노 앞에서 잃어버린 아이의 선율이 들리다니. 신의 뜻이겠지. 오수영 여사는 24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나진은 어머니를 부축해 오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장난감과 피아노 교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진은 오빠의 유품 상자에서 빛바랜 고아원 기록지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나진이 기록지를 읽었습니다. 오빠는 1995년 5월 12일생. 강준호 씨도 이력서에 1995년 5월 12일생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발견 당시의 특징, 신체 사이즈까지 너무나 많은 것이 일치했어요. 오수영 여사는 아들의 기록지를 보며 떨었습니다. 생일. 내가 잊지 못하는 생일. 그럴 리가 없어. 나진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강준호 씨는 할머니가 키우셨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날 어떤 이유로 할머니가 강준호 씨를 데려가셨던 것 같아요. 이때 윤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나진에게 검사를 의뢰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진에게 준호의 모든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의 과거 행적을 파악해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회장은 아직도 이 상황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준호는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가끔 헛소리처럼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파편적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지마. 내 엄마한테 돌려줄게. 돈 때문에. 내가 너를. 준호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괴로웠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데려갔다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너의 엄마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말. 이 모든 것이 윤 회장 일가와 얽힌 비극적인 거래였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윤 회장에게 멸시당하며 일했던 저택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충격이었죠. 준호는 낡은 작업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치료비를 벌기 위해 입었던 이 옷이 자신이 멸시받아야 했던 이유이자 어쩌면 진실을 밝혀줄 단서였던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 그의 삶,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기였습니다.
그 시각 윤 회장은 호텔방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모진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피아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던 그 차가운 경고. 만약 강준호가 정말 아들이라면 자신은 24년 동안 아들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준 아버지였죠. 윤 회장의 눈빛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멸시했던 관리인의 작업복에서 얻은 머리카락 한 올이 자신의 구원이자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결과를 통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한 죄책감 속에 갇히게 될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준호는 병원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또다시 어두운 복도를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아노 소리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해방되는 듯한 희미한 희망의 선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윤제국 회장에게 하루는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그는 분석기관 인근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방이었지만 그의 고통과 죄책감은 그를 잠식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낯선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들 윤준호가 사라진 날의 기억을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맞춰 분석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 회장은 숨을 멈춘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의뢰하신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회장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결과는 어떤가?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조군 강준호와 의뢰인 윤제국의 친자관계 성립 확률은 99.99%입니다.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윤 회장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99.99%. 그 단어는 그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멸시했던 관리인,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피아노를 쳤던 그 청년이 24년간 미친 듯이 찾아 헤맨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작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24년간의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덮쳤습니다. 윤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천한 관리인이라고 소리치고 피아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던 잔인한 아버지. 아들의 생계를 위해 이 저택에 왔던 아들에게 가장 모진 말을 퍼부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수영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맞았어. 강준호가. 우리 아들이 맞았어. 99.99%래. 수화기 너머로 오수영 여사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4년 동안 닫혀있던 희망이 터져 나오는 감격과 해방의 오열이었죠. 오수영 여사는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 당신이 그동안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당신은 너무 잔인했어. 윤 회장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수영 여사의 질책은 그에게 마땅한 벌이었습니다.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회장은 나진에게도 전화를 걸어 결과를 알렸습니다. 나진은 소식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맞잖아요.
제가 오빠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 당장 오빠한테 가야 해요. 제가 갈게요. 윤 회장은 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가라. 나는 너희 할머님께 사죄드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나진은 즉시 강준호가 머물고 있는 할머니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잃어버렸던 반쪽. 그가 늘 가까이에 있었는데 관리인이라는 벽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강준호는 병실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죠. 그는 자신이 이 저택에 잃어버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앞에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윤 회장이 자신을 멸시했던 모든 순간이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나진이 준호를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나진은 준호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오빠, 강준호 씨. 아니 오빠. 준호는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랐지만 나진의 눈물 속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안고 격렬하게 우는 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쌍둥이 남매의 재회였습니다. 24년간 잃어버렸던 반쪽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오빠가 맞아요. 99.99%. 엄마 아들이고 제 오빠 맞아요. 우리 쌍둥이. 준호는 그대로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충격과 할머니의 슬픈 희생을 깨달은 고통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나진은 준호의 손을 잡고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빠, 이제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 그리고 윤 회장님을 바로 만날 자신도 없어. 그 시각 윤 회장은 초라한 호텔방에서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수트 대신 낡은 평상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수영 여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회장이 아닌 아들을 잃고 24년간 방황했던 부모의 모습으로 아들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사죄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윤재국 회장 부부와 윤나진은 최금순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낡은 병원의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저택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낡고 소박한 공간이었죠. 윤 회장은 최고급 수트 대신 평범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부와 권위 대신 깊은 후회와 참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나진은 준호를 부축하며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친부모를 맞이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윤 회장과 오수영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오수영 여사는 문 앞에서 준호를 발견하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가 안을 힘조차 없었죠. 오수영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 어머니가 미안하다. 준호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24년 동안 그리워했던 생모. 하지만 그는 멸시했던 관리인으로서의 기억과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뒤섞여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곧바로 병실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없는 최금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앙상한 손은
평생 고생했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낡은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24년 동안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감사를 표해야 하는데 제 아들에게 모진 말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윤 회장의 사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24년 동안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무게였죠. 오수영 여사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무릎을 꿇은 저택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오수영 여사가 오열하며 고백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날 내가 잠깐 방심했어. 너무 힘들어서 잠시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린 사이에 너를 잃어버렸어. 그 후 나는 내 아버지가 피아노를 금기시할 때 그 피아노만 닦으며 너를 기다렸어. 나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 용서해다오. 준호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24년 만에 느껴보는 생모의 품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오수영 여사는 준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 그리고 그동안의 고통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 회장은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감히 아들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다. 널 몰라보고 널 멸시했던 이 아버지를 용서하겠니?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내가 있을 곳은 여기 낡은 병원이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윤 회장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두 분이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준호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제 삶은 강준호로 살아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윤 회장 부부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든 제 어머니는 한 분뿐입니다. 24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저에게 사랑을 주신 이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그의 말은 윤 회장 부부에게 깊은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멸시했던 관리인에게서 가장 고귀하고 변치 않는 효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윤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이름보다 인간적인 도리와 의리를 먼저 생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말 명심하겠다. 그래, 내 어머니는 한 분이시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사죄할 기회는 주렴. 오수영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도 이제 내 할머님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해다오. 내 어머니께 사죄하고 너를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 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할머님도 이제 편안하게 모셔야죠.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윤 회장 일가의 아들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할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족이 되려는 친부모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잘할게요. 윤 회장 부부는 준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들의 삶에,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인 최금순 할머니의 삶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24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윤 회장의 발걸음은 더 이상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멸시했던 관리인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폭풍이 지난 후 강준호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는 윤 회장 부부의 아들이라는 99.99%의 진실을 품었지만 그의 마음속 어머니는 여전히 최금순 할머니였습니다. 윤 회장 부부는 준호에게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의 최고급 병실과 치료비 일체, 그리고 후계자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나 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준호가 윤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저택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할머니를 돌볼 수 있습니다. 윤 회장은 아들의 단호함과 고집스러운 효심에서 24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멸시했던 과거를 다시 한번 후회했습니다. 오수영 여사가 간절하게 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준호야, 부탁한다. 우리가 너를 찾은 것은 돈 때문이 아니야. 너를 다시 잃고 싶지 않다. 내가 우리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그를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의리, 그리고 24년간 자신을 그리워한 생모의 눈물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준호는 타협점을 제시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저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할머니를 최고급 요양시설이 아닌 이 저택에서 가족으로 함께 모셔주십시오. 제가 매일 할머니 곁에서 간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준호가 아닌 강준호로 살겠습니다. 윤 회장은 아들의 요구에 감격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마 내 어머니는 한 분이시지. 최금순 어머님은 이제 우리 가족이다. 이 저택의 가장 귀한 어르신으로 모시겠다. 며칠 후 최금순 할머니는 의식을 부분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윤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이제 저택으로 모두 함께 가게 되었음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평온의 눈물이었죠. 강준호와 최금순 할머니가 윤 회장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윤 회장 일가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오수영 여사는 직접 할머니의 병간호를 도왔고 나지는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주었죠. 멸시와 슬픔만 가득했던 저택의 따뜻한 정과 한국적인 가족애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은 매일 아침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아들의 안부를 묻고 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윤 회장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로서 내 삶을 응원하고 싶다. 나지는 오빠와의 재회에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작업실에서 준호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야 내 그림이 완성된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윤 회장 일가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윤 회장이 조용히 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 피아노를 쳐주렴. 24년 동안 닫혀있던 이 집의 문이 너의 손으로 완전히 열렸으면 좋겠구나. 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금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화해와 치유를 상징하는 희망의 악기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가장 익숙한 리듬을 찾아냈습니다. 24년 전 멈췄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손끝에서 쇼팽 녹턴 20번의 첫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연주는 이전의 격렬한 슬픔이나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평화와 감사가 담긴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오수영 여사는 눈을 감고 아들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윤 회장도 말없이 연주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과 시간을 이 선율 속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죠. 준호는 연주를 마쳤을 때 가족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4년의 한이 이 선율로 완전히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치유된 것 같다. 피아노의 선율은 멸시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이 저택을 진정한 사랑과 화합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준호는 흙 묻은 작업복을 벗었지만 그의 마음속 효심과 따뜻함은 그 누구보다 고귀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이제 막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24년 동안 응어리졌던 윤 회장 일가의 관계를 완전히 녹였습니다.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멸시와 침묵이 아닌 웃음과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윤준호가 아닌 강준호로 불리기를 원했지만 그의 존재는 이 저택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아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지만 준호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이나 회사의 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윤 회장은 아들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경영 후계자가 아닌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윤 회장이 준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렴. 그렇다면 내가 경암그룹 사회공헌재단을 만들 생각이다. 내가 이 재단을 맡아주겠니? 세상에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인정과 배려를 느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지는 오빠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에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영감을 받아 새로운 전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나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덕분에 내 작품에 드디어 진정한 위로의 색깔이 들어갔어. 오수영 여사는 최금순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잘못을 사죄했고 준호를 낳아주고 키워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편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준호의 행복이 세상의 모든 보답이었죠. 시간이 흘러 강준호는 경암사회공헌재단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함을 잃지 않았고 흙 묻은 작업복을 입었던 시절의 마음가짐을 간직했습니다. 그는 윤 회장 저택의 관리인들을 대할 때도 언제나 존중과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저택의 거실에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최금순 할머니는 창가 옆 편안한 의자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고 윤 회장과 오수영 여사는 그런 할머니를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나지는 피아노 옆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죠. 준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쇼팽 대신 할머니와 나진을 위해 밝고 경쾌한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과 사랑, 그리고 영원한 가족의 화합을 노래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강준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준호이기도 합니다. 24년 동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채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살았었죠. 저택은 한때 그에게 멸시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닫힌 피아노가 열리는 순간 그의 운명도 함께 열렸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키워주신 어머니가 준 사랑의 무게를 세상의 어떤 부하도 바꿀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윤 회장은 이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진은 세상의 유일한 쌍둥이 동생이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늘 준호의 곁에 계셨습니다. 이 저택은 더 이상 금기의 슬픔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피아노 소리가 끊이지 않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영원히 이 선율을 기억할 것입니다. 멸시와 고난을 넘어 사랑과 용서로 완성된 영원한 가족의 선율을 말입니다. 멈췄던 그들의 시간은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내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